화웨이가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강화되자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을 일절 배제시키는 방안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난리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난리완은 중국에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중일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일본에 맞서 지구전을 계속하고 항일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생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된 지역이 바로 난리완입니다. 난리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던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요. 화웨이가 해당 프로젝트에 난리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노트북, TV, 디스플레이 등의 광범위한 IT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며 화웨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서 이번 달 17일 발표되는 새로운 노트북 모델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한 부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님을 이전부터 직감하고 있었고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못하게 되자 자체적인 운영체제인 훅멍을 발표했고 AP 역시 자체 개발한 기린 A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린 AP의 경우에는 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해서 TSMC의 위탁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단기적으로는 이 파운드리는 대만의 미디어텍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영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P, 이 운영체제 측면에서 제조 역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 자립을 완성하기에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노트북이나 PC의 경우에도 프리미엄급 제품에서는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이 올라왔느냐, 세계 시장에서 먹힐 만한 수준이 되느냐, 아직은 물음표가 많이 붙습니다. 이 TV의 경우에는 액정 패널의 난이도가 가장 높죠. 시각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어필이 되는 것이 이 디스플레이의 성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기업 BOE가 OLED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LCD 패널에서만큼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TV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중국의 자급자족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국제 정세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5G와 반도체죠. 추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서 가장 베이스가 될 것이 5G와 반도체입니다. 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의 장비가 실제로 높은 기술력, 가격 대비 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많은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선 반도체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겠죠. 실제로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화웨이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급 의사를 타진했던 것이 삼성전자, 삼성의 AP 엑시노스였고 삼성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대만의 미디어텍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고 미국의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기에 추후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이 장비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장비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차후 미세공정의 핵심인 EUV 장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EUV 장비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웨이가 최근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를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는데,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장비도 중국이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 인력 영입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국 특유의 방식 인력 빼가기죠.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5G 통신 장비, 분명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 굴지의 통신 장비 강호인,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 제품 테스트 결과들을 보더라도 화웨이 5G 통신 장비의 성능이 높게 찍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발표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서비스 품질 평가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장비가 화웨이의 장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3사 메이저 통신사들 중에서 LG U+만 화웨이의 장비를 채택하고 있죠. 반면에 SK와 KT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해당 통신업체 장비들의 5G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1위는 SK, 2위는 KT, 모두 삼성전자의 장비를 사용한 통신업체들이죠. LG U+의 경우에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이 5G 다운로드 속도는 SK는 788Mbps, KT는 652Mbps, 모두 600Mbps를 초과한 반면 LG는 528Mbps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LG U+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이 원가 절감이 이유였는지 인구수가 많아서 기지국이 많이 필요한 서울, 수도권, 경기 북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오차, 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웨이 장비는 주로 옥 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 5G 다운로드 속도는 이러한 옥 외와 인빌딩, 사람이 몰리는 다중 이용시설 값의 평균 값으로 측정이 되죠. 옥 외에 상대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던 측면은 물론 있고, 이 통신사들의 주파수 양이나 운용 능력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통신사 기준,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통신 장비를 놓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6대 광역시 전역에서 인빌딩뿐만 아니라 5개에서도 LG U+가 최하위의 속도를 기록해서 실제로 화웨이의 5G 장비가 정말 삼성전자의 장비에 비해서 그 성능이 좋다는 명제를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물론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나 이 보안 문제도 고려를 해야겠죠. 실제로 5G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아직 5G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제로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LTE 전환율 항목을 보면 KT가 4.6%, 가장 낮은 비율로 조사되어서 높은 안정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LG U+는 2배에 육박하는 9.1%,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이 5G 통신 유지 안정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안 문제를 보더라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 이슈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문제였죠. 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분명 있지만 과연 실제 필드에서의 성능이 다른 통신 장비들에 비해서 뛰어난지 됩니다. 지금 일본에는 수습이 안 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C19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해 지속화 급부금을 부정수급받는 개인과 범죄 조직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긴급 조치로 즉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서 종이 서류와 막도장으로 가짜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 조직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공서에서 뒤늦게 확인하는 서류들에 너무 많은 가짜들이 발견되어서 경찰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속화 급부금을 쉽게 타낼 수 있다 라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오는 범죄 조직입니다.
이들은 개인에게 아주 쉽게 100만엔을 타낼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 미리 업로드되어 있는 서류를 프린트해서 자신의 막도장을 찍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100만엔을 입금해주면 감쪽같이 인출해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신청 서류에 적혀있는 회사 정보와 주소와 이메일은 모두 다 엉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에는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주의 이름을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인데 일본에서는 그냥 종이 서류 한 장만 쳐다보고 있으니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황당한 뉴스는 급부금을 부정으로 수급할 수 있다는 강의를 하는 모임인 부정수급 세미나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미나는 5월 이후 금토일에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개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잠입해서 별의별 부정수급 수법을 듣고 기사화하기도 합니다. 검은 양복을 멋있게 입은 남자는 목과 팔에는 금으로 감싼 채로 등장해서 나는 약간의 수고로 850만엔, 약 9,500만원을 쉽게 받았다.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3주 후의 모습입니다. 라면서 범죄 수법을 강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입한 기자에 의하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사람들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남녀노소가 빽빽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입장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방을 맡기게 했으며 일절 녹음이나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강 신청서를 적게 하는데 이 서류는 그 범죄 조직의 범죄에 바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범죄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로 즉시 몇억 엔을 자기들이 부정수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범죄 희망자들에게 푼돈을 주고는 다시 나머지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부정수급 범죄 때문에 연일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자체와 함께 경고와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범죄가 이루어졌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 절차 자체가 종이 서류와 도장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또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지급이 되는 시기다 보니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신청 서류를 받아서 세무서에서도 서류를 보내는 등 관계된 곳으로 팩스 보내고 서류를 보내고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C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의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는 지속화 급부금을 부정수급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4조 1천억엔 약 45조 8,200억 원을 풀어서 개인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만엔 약 1,117만원, 소기업에게는 최대 200만엔 약 2,234만원을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이 너무나 쉽게 부정수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6일에는 4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4억엔 약 44억 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회사의 임원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아예 회사에서 400명의 엉터리 개인정보와 막도장 등으로 부지런히 가짜 서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9월 7일에는 1억엔 약 11억 1,600만원과 1억 5천만엔 약 16억 7,500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회사 임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또 명의를 대여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체포되었고요. 9월에 들어서면서 관공서에서 다시 신청 서류를 확인하면서 가짜 서류가 계속 발견이 되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번 기회에 큰 돈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사례부터 다양한 부정수급 범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세무서에 접수 도장을 위조해서 관공서에 제출해서 급부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 대출 관련된 범죄에 사용된 수법인데 C19 사태로 최근 등장하면서 가짜 도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장과 종이 서류로 진행이 되는 급부금 지급 절차이다 보니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도 연일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범죄 사실들이 연일 언론에 나오고 경찰에서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범죄 조직에 이름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좀 받았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수하고 싶다, 내가 받은 돈은 환불하겠다 라면서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 조직에 돈 세탁을 도왔던 대학생들도 그동안 무서웠다 라면서 자수를 하고 있으며 경찰서에는 이런 대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다양한 급부금 사기 유형들을 소개하면서 결국 다 확인이 되고 체포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에 대한 상담센터의 상담 내용도 안내하고 있는데, 모르고 이름을 빌려줬다, 급히 우리 집을 주소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었다, 면허증과 통장과 도장을 빌려줬다 등입니다. 물론 전부 다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세히 진술하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허술하게 너무나 쉽게 종이 서류를 보고 지급을 하는 일본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급부금 지급센터에서는 제발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짜 서류로 신청하지 말아달라, 나중에는 서류를 확인하면서 결국은 다 적발되게 되어 있으니까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에는 절대 가담하면 안 된다 라고 호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의 변호사 상담란에는 대학생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환불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이 이런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에는 원시적인 행정의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허위 정보와 도장과 계좌를 종이 서류에 적어서 제출해도 확인이 즉시 안 되는 것입니다. 차기 총재에 출마한 스가 요시히데는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행정부서와 민간에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마이넘버 카드 등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청이나 데이터청이든지 이제 와서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일본은 이미 원시국가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으니까요.